지난 글에서는 구글이 발표한 터보컨트 메모리 압축 알고리즘의 원리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메모리 압축은 메모리 성능을 더 많이 활용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산, 특히 추론에서 더 막강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메모리 수요를 꺾이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양한 방향으로 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메모리 메이커들에게는 시장 성장의 신호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위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변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몇 가지 인사이트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따분하지만 중요한 연산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술 연산 강도 AI라는 것입니다. 물론이도 이 개념도 약자로는 AI입니다. 인공지능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산술 연산 강도라는 지표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총 연산량 나누기 연산량에 투입된 정보량입니다. 위 식에서 분자는 컴퓨터가 어떤 연산을 할 때 해당 연산에서 수행하는 부동소수점 연산의 총 횟수입니다. 연산의 대상은 어떤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주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는 해당 연산을 위해 메모리에서 읽거나 쓰는 데이터의 규모이고 이를 바이트 단위로 측정한 것입니다. 분자의 단위는 플롭스이고 분모의 단위는 바이트당 플롭스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케이블 캐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케이블 캐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가 바로 위에서 정의한 AI와 연계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조금 더 귀찮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곱하기 계산이라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마 70B짜리 LLM 모델의 케이블 캐시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일단 이 모델은 총 80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채용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입력 테스트를 가장 먼저 만나고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한 텍스트는 두 번째 레이어로 전달되는 시기죠. 이것이 80번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각 레이어는 내부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attention이고 두 번째 요소는 FFN입니다. attention은 토큰 간 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고 FFN은 각 토큰의 의미를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두 개의 요소는 직렬로 연결되고 하나의 레이어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attention 헤드 벡터를 이용합니다. 어텐션은 앞서도 이야기했듯 입력된 토큰에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연결고리를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같은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에서 인공지능이 산책이라는 토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텐션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책에서 쿼리, 즉 질문 큐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쿼리는 이런 질문을 만듭니다. 산책이라는 토큰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 문장에 담겨 있는 다른 토큰, 즉 공원, 날씨 같은 토큰들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입력 토큰들은 잘게 쪼개져서 각 토큰들은 고유의 키값, 즉 K를 가지고 있고 유사도 계산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토큰, 즉 여기서는 산책이라는 토큰이죠. 이 토큰의 Q값과 나머지 토큰들의 K값과의 벡터 내적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ttention 값은 Q와 K 행렬곱을 정규한 값에 softmax의 V를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Q와 K 행렬곱이 바로 유사도 계산에 해당합니다. softmax 함수는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 결과 벡터를 확률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마지막에 V를 곱하는 것은 확률에 따라 내용을 혼합하는 최종 보정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K벡터 한 개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요? 라마 70B 모델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NKB는 8개고 헤더 차원은 128차원이니까 총 1024개의 원소가 생성됩니다. V도 마찬가지로 1024개가 생성되겠죠. 따라서 K와 V 벡터 한 쌍은 토큰 한 개당 그리고 신경망 레이어 한 개당 이미 2048개의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숫자 자체는 컴퓨터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디지털 변환해야 하죠. 그리고 디지털 변환은 얼마나 높은 전밀도로 할지에 따라 숫자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정밀도, 즉 FP16, 즉 16비트 부동소수점 형식의 정밀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숫자 하나가 디지털 변환되었을 때 차지하는 정보량은 16비트, 즉 2바이트입니다. 따라서 토큰 1개, 레이어 1개의 케이블 쌍이 만드는 정보량은 4KB 됩니다. 아직 별로 커 보이지 않죠? 이제 신경망 전체를 살펴봅시다. 아까 라마 70B 모델이 80개의 레이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토큰이든 일단 80단계의 레이어를 거친다는 뜻이고, 따라서 케이블 캐시쌍의 처리에 미리 잡아두어야 하는 메모리량은 총 320KB 됩니다. 여전히 별로 커 보이지 않죠? 문제는 이것은 토큰 한 개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토큰의 규모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해봅시다. 보통 업무 이메일 10통을 토큰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0 토큰 정도 되고, 이를 환산하면 1.2GB 정도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대략 8만 토큰 정도 되니까 25GB 정도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10통의 이메일을 정리해달라고 LLM 채팅창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1GB가 넘는 메모리가 소모되는 셈이죠. 문제는 라마 70B 모델은 이미 80개의 신경망 레이어 구성을 위해 이미 학습된 가중치 데이터만 해도 거의 140GB에 달하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용자의 입력 정보에 해당하는 토큰 규모가 무진장 커지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도 이미 무거운 용량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엔비디아의 H100 한 장을 장착한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라마 70B 모델을 다운받아서 설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H100은 80GB의 HBM을 달고 있습니다. 모델 가중치만 해도 이미 140GB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H100 한 장만으로는 모델 자체를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미 최소 2장의 H100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2장을 갖췄다고 봅시다. 그러면 총 160GB의 HBM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미 140GB 규모의 모델 가중치를 제외하면 여유분은 20GB밖에 안 남죠. 이 양을 토큰으로 환산하면 대략 64,000개의 토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라마 70B가 허용하는 최대 토큰 컨텍스트는 128,000개인데 그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64,000개밖에 허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128,000개가 최대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128,000개 중에서 64,000개는 일단 HBM에 올라가고 나머지 스필오버 되는 양은 다른 메모리, 예를 들어 일반적인 D램 등에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사실 모델별로 이렇게 최대 허용 토큰 양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토큰이 그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각각입니다. 가장 불성실한 대응은 그냥 그런 토큰은 못 처리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셈입니다. 아마 사용자는 입력하신 컨텍스트가 너무 깁니다 라는 반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성스러운 대응은 스필 오버되는 토큰을 훨씬 느리지만 어쨌든 CPU D램에 오프로드 시키는 것입니다. CPU D램은 HBM보다는 매우 느리지만 어쨌든 DDR5, LPDDR5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느린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느린지는 숫자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HBM3의 경우 대역폭은 초당 3.35TB임에 반해 DDR5급 CPU D램의 대역폭은 초당 0.2TB에 불과합니다. 거의 17배 차이죠. 심지어 HBM에서 스필 오버되는 토큰은 바로 CPU D램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HBM과 CPU D램 사이에는 얇고 긴 다리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PCI입니다. 문제는 이 다리는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대역폭은 초당 64GB에 불과합니다. CPU D램의 3분의 1 수준이죠. 스필 오버가 되면 사용자가 느끼는 가장 큰 교통체증은 바로 PCI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BM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다니다가 조금 긴 토큰을 입력하니까 갑자기 PCI에서 시속 3km로 오솔길에 천천히 걷는 느낌이 되는 셈이죠.
기능은 하지만 사실상 너무 느려서 못 써먹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응은 오래된 케이블 캐시를 폐기하고 가장 최근의 토큰만 유지하고 최대한 최신 토큰에 맞춰서 HBM에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정보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자리 차지한다고 해서 버려버린 KV 캐시 속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 토큰을 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응책을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그냥 무식하게 연산 자원을 더 늘리는 방식을 택하죠. H100 2장 쓸 거 4장, 8장으로 늘려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H100 같은 GPU들은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H100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만약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시간당 대여료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H100 한 장의 시간당 대여료가 약 3달러라면 1000만 개 규모의 토큰 추론을 위해서는 41장 필요하니까 시간당 123달러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이런 1000만 개 규모의 토큰 추론이 시간당 R만 건 들어온다면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이 대여해야 하니까 이제 시간당 대여료는 1230만 달러가 되고 하루 종일 돌린다면 거의 3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한 달이면요 90억 달러, 1년이면요 1000억 달러를 넘기죠. 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서비스하는 원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의 터보컨트 이야기로 잠깐 되돌아간다면 이 터보컨트가 하는 일은 최대 허용 토큰의 양을 5, 6배 높여주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만큼 추가 투입해야 하는 GPU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5배만 잡아도 연간 클라우드 대여료는 10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가히 혁명적인 숫자죠.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800억 달러 절약했으니까 200억 달러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이제 더 긴 토큰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산술 연산 강도에는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